오늘 저희가 명품 주식을 좀 공부해 볼 겁니다. 명품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는 누구나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을 제대로 분석해 본 사람이 있느냐? 사실은 서학개미들도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체계적으로 예, 박상준 초상증권 이사님이 정리를 좀 해주실 겁니다. 해주십시오. 네, 오늘 명품 주식 한번 이야기. 이거는 어차피 이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은 없고 다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프랑스. 웬만한 국가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다 투자할 수 있어서 사실은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명품 주식은 언제 투자해야 되는가, 투자 기회가 이런 거 어떤 건가 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먼저 이제 명품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냥 주관적인 의견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사실 명품이라고 하는 게 저희 남자가 소비하는 것도 많고 한데 사실은 여성 가방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SNS라든지 그런 데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 개 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일단 에르메스랑 샤넬은 뭐 언터처블 쪽이더라고요. 그죠. 네, 뭐 이제 저기는 터치할 수가 없다. 이거 표현이 더 웃긴다. 네. 저거는 사실 경기도 안 타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에르메스만이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이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잖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일하는 시간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하나의 장인이 뭐 6, 7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이제 계속 그래서 수요가 걸리고 버킨백이나 캘리백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비싼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명품 중에서 지금 요새 공장 돌리는 데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에르메스만은 좀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에르메스는 사실 저희가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에르메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건 이따 또 프랑스 증시? 예. 프랑스 증시. 보여드리겠지만 샤넬은 아쉽게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루이비통이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거대 명품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루이비통에서 사실 샤넬을 인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샤넬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요. 사실 샤넬도 언터처블 쪽에 있기는 한데 요새 이제 그 리셀러들이 많이 이제 그쪽에 유입이 되면서 조금 요새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디올, 펜디, 티파니, 카르티에 요 정도 불가리 보석 이런 쪽까지는 완전히 럭셔리로 자리가 굽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핫하고 아웃 오브 패션 저쪽이에요. 그래서 저 아웃 오브 패션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뭐 유행 끝났다? 여기서부터 저희는 조금 몇 년 동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버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그 집단 이름이 있는데 약간 그 킹스맨에 나오는 그 좀 깡패 같은 애들 걔네들이 실제로 버버리 많이 입어가지고 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네. 사실 버버리는 과거에 일본에서 소비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실추됐고요. 잠깐 버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톰 브라운 어떡할 건데? 톰 브라운은 그 한국 소송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해요? 소송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난번에 입고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톰 브라운이 제일 극과 극으로 갈리죠. 저도 저걸 입고 한번 브리핑을 예전에 갔었는데 선도부처럼 오늘 오셨네요. 이렇게 댓글 올라오고. 병장이냐. 이거. 양기제대 하긴 했는데. 세 줄이요? 네 줄이요? 네 줄이요. 톰 브라운도 어찌됐든 그렇고요. 메종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저 디자이너가 좀 이상해요. 이제 저기 뭐죠?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군국주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의 전체주의랑 일본의 그런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문화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신발이 다 일본 진짜. 막 그런 신발도 많이 나오는데 너무 특이해가지고 유행을 잠깐 반짝하고 좀 지나가고 있고요. 구찌가 저기 들어갔다니 사실 충격이에요. 잠깐만 구찌 벨트인데? 예전에 거의 뭐 저도 루이비통이랑 동급으로 쳐주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찌가 저기 들어가서 저는 사실 이제 구찌를 좀 봐야 된다. 구찌랑 프라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라다가 조용히 저기 프라다랑 미우미우가 요새 굉장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근데 모자랑 두 개가 바람막이랑. 그쵸. 프라다가 예전에 김수현이 엄청 잘하네. 그쵸. 아니 거예요. 멘트가 비지를 하나. 아셔야죠. 물 만났어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트렌드일 뿐 뭐 매출하고 직결되는 거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숫자를 좀 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왜 제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하는지 뒤에 가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명품 브랜드 같이 순위인데 여기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저희가 이제 항상 쓰는 그런 건데 여기는 옷만이 아니라 모든 명품에 대해서 이제 총 직결을 하는 건데 그 순위에도 대부분 이제 명품 브랜드 포르쉐가 1위죠. 근데 옷 포르쉐가 1위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제가 나이키 소개할 때 한번 소개했던 차트예요. 이건 2021년도 거였는데 2022년도가 때마침 지난 주말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나이키는 여전히 1위예요. 역시.
근데 의류 중에 네, 부동의 1위고요. 사실 이 10위 내에서 기업 가치가 크게 변화를 안 했어요. 근데 2위랑 3위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2위가 구찌였거든요. 지금 2위가 루이비통으로 올라왔는데 더 떨어질 것 가치가 같은데. 9조 정도 올랐어요. 루이비통만 네. 유일하게. 나머지는 올라봐야 2조에서 3조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루이비통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거는 유니클로가 10위로 이야.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MZ세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MZ세대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근데 루이비통도 사실 슈프림 같은 거랑 콜라보를 하면서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거를 또 이제 그 뒤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킴 존스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 명품에 투자할 때 뭐 다 좋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횡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요거는 또 스트롱기스트라고 해서 좀 강한 브랜드 어페럴 중에서 이렇게 해서 또 따로 뽑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기준 같은 거는 다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디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디올이 100점 만점에 88.4점을 받았다. 이게 2021년도에 디올이 12위였대요. 네. 근데 확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디올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요것만 해도 저희가 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9위에 리닝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나이키 신장 변화 때문에 굉장히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국 브랜드 사용이 막 늘어가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소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거 신규 진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으로 9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비가 엄청 크니까 리닝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무시할 건 아니고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 본 라이프 사이클인데 처음에 이제 라이징 해가지고 떠오르다가 이제 각종 SNS 연예인 착용하면서 굉장히 핫해지죠, 브랜드가.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피크를 치는데 그때가 이제 주 소비층이 이제 확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파퓰러레이션 해가지고 좀 보통 평준화가 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소비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나만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하고는 좀 달라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그래야 거고.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아웃 오브 패션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건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라고도 하는데 영입을 누구를 하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판매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브랜드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갑자기 디올이 치고 올라가는데 뭐 주가가 오를 것 같다?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구찌 같은 경우는 50%의 매출이 구찌에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좀 가능하고 프라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루이비통은 그냥 이제 명품 다 투자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VMH.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예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그 톰포드죠. 지금은 톰포드 따로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여기 왼쪽에. CD라고 한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톰포드가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어간 이후에 굉장히 구찌가 떴거든요. 그 전에 그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때 막 살인 사건도 나고 막 그래서 구찌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톰포드가 들어가면서 구찌를 살려가지고 기업 가치를 1조 원으로 올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톰포드가 만든 게 저런 지금 옆에가 마돈나예요.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 마돈나가 입은 게 구찌 옷이거든요. 그래서 저 뮤직비디오 어워즈에 나가가지고 저걸 입고 나가가지고 또 한 번 대박 터뜨리거든요. 근데 저때 막 실크 이런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톰포드가 약간 섹스 어필 위주로 해서 광고도 그 당시에 다 그런 것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구찌를 좀 살렸다. 그리고 구찌가 그 다음 톰포드가 뭐 입생로랑 가구가 다 돌기는 합니다. LVMH 안에서 구찌 안에서. 그래서 또 그 입생로랑도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저 때 한번 살려놓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갈 때 이 알레산드로 미켈레라는 친구를 이제 뽑았는데 사실 되게 무명이었어요. 구찌에서는 그렇게 뭐 이름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신의 한 수 아니었나요? 네, 저게 진짜 신의 한 수였죠. 구찌한테는. 그래서 저 친구를 영입한 이후에 구찌 주가가 엄청 뛰었는데 저 때도 구찌가 약간 너무 옛날 뭐 패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다 했던 시기였는데 저 친구가 들어와서 지금의 구찌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2015년도 저기 뉴스인데 저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패션쇼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저 친구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또 너무 많이 평준화가 되면서 구찌가 좀 예전 같은 입지는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바꿀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지금 그렇게 뭐 저 이슈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품 주식들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이분이 킴 존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과거에 슈프림의 이제 뭐 아티스틱 디렉터라고 너무 좋아. 네, 거기에 있을 때 루이비통이랑 슈프림 콜라보레이션 진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루이비통이랑 이거는 사실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슈프림은 완전히 서컬처라고 해가지고 완전 그 하이 브랜드 이제 스트릿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네네. 진짜 싸고 이제 뭐 그런 캐주얼 입는 친구들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타고. 네, 네. 그런 친구들이 입는 브랜드고 루이비통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이 네. 두 개의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저 당시에 엄청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구경도 못하고 다 품절된 상황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있다가 크리스찬 디올 가가지고 재작년인가 2, 3년 전에 저걸 이제 조단이랑 나이키 조단이랑 해가지고 저걸 콜라보레이션해서 에어 조단을 냈는데 저게 발매가가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VIP만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저게 지금 리셀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 킴 존스가 BTS잖아요, 저게. BTS 그 저기 전 세계 투어할 때 거기 의상도 디자인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펜디로 갔어요. 그래서 아까 펜디가 맨 앞에 그 표에 보면은 럭셔리 쪽 요새 이제 떠오르는 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킴 존스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킴 존스가 뭐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에 있을 때 이런 뭐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이나 디자인들 내놓으면서 떴으니까 앞으로 이제 펜디 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기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작년부터 펜디 투피스를 입고 나타나는 여성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네. 뜰 겁니다. 역시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아니 근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네. 권한이나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권한 거의 이제 모든 패션쇼의 디자인은 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한다고 봐야죠. 디자인 총 책임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봐도 되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 해가지고 뭐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컨셉 같은 거 그런 거 다 짜가지고 이제 뭐 패션쇼를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패션쇼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여기 우리 딩그리님이 구찌가 컬러풀해졌는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때문인가 보네요. 네, 그죠. 네, 알레산드로 맞습니다. 미켈레로 바뀐 이유인데 뭐 이런 예들이 있을 거예요. 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 펜디 같은 경우에도 칼 라커펠트 있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 흰 머리에 선글라스 끼고 샤넬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킴 존스가 영입이 된 건데 그 샤넬 같은 경우에도 칼 라커펠트가 들어가기 전에 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샤넬이 지금 언터처블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살려놓은 거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저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명품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거부터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원 오브 카인드라고 제가 썼는데 명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갖고 싶은 거 그리고 희귀성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한정판 희귀성이.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까르띠에 오픈런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게 탱커 모델인데 이게 이제 단종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렇게 지금 다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모난데? 그러니까 참고로 까르띠에 탱커가 최초의 손목시계 모델이에요. 정말. 네, 저거는 완전 클래식. 이름이 탱크예요? 탱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명품 주식들이 가장 이제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이 이제 끝판왕이죠,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루이비통이 코로나 이후에 가격 인상 8번 했거든요. 네. 그래도 사람들이 못 사서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으로 좀 찍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실적이 올랐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핑계가 굉장히 좋죠.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노동비라든지 굉장히 좋은데 이때 끌어올린 다음에 이 친구들은 내리질 않아요. 안 내려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벌처럼 쏘아 올려가지고 나비처럼 내려가는데 내려가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내리는 순간 끝이에요. 브랜드 이미지가. 절대 안 내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리면 완전히 거기서 굳혀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사실은 신난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핑계가 좋았어가지고. 아니 근데 루이비통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을 올리나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원재료비가 저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쵸. 한 0.5%나 그냥 됐어요. 프리미엄 1%도 안 될 마케팅이죠. 거예요. 네. 어차피 저거 그 폴리라고 하나 뭐라 하나 하여튼 그 있지 가죽 않습니까? 가지고 하는 건데 뭐. 합성 피업. 네, 그래서 이게 가격 인상이 이 명품 옷뿐만이 아니라 그
주얼리 쪽도 계속 인상이 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가 이제 주얼리 쪽에서 굉장히 자리 많이 잡았잖아요. 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혼스 시즌 맞춰가지고 가격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티파니, 쇼메, 부쉐론, 뭐 불가리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막 결혼 막 시작하고 하니까 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이 제일 싸다. 제가 그쵸. 좋아하는 네, 반지. 무조건 사야 된다. 아, 맞다. 좋아하시는 이동범 부장님 지금 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반지 좋아하실 것 집에 같아요.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인기 많은 비제로온 모델 불가리에서. 제일 유명한 네.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불가리, 티파니, 카르티에가 3대 명품 보석 브랜드이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수치인데 많이 이제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완화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월 13일부터 특별 여행 주의보를 해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조정 전은 저 빨간색으로 해서 다 여행 못 가는 곳이었는데 조정 후에 보면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서 명품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한국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해외 가서 사는 게 아마 더 쌀 수 있거든요. 해도 올렸다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좀 수요가 많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여행을 못 가서 그게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다 명품 쪽으로 갔던 거 그렇죠. 아니냐. 여행비를 세이브 보복 하니까 네, 보복 네. 소비가 보복 됐던 거 많이 아니냐라고도 샀는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전을 생각해 보면 국내 명품 수요는 견조했고요. 해외 나가서도 또 사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해외 나갈 돈을 명품에 쓰도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그때 소비가 많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완화돼서 여행 간다고 해도 뭐 이제 보복 소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가서도 또 명품 소비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 근데 금융 위기 이후로 10년 넘게 네. 꾸준하게 계속 상장을 했대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사실 엄청난 것 상관없이. 같아요. 네.